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약한 마음을 진짜 강하게 만드는 방법, 유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 지은이는 가타다 도모야, 옮긴이는 정경아,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마음 졸이는 자신을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의미 없이 하는 말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고 항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걱정하는 등 자신이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강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유리 멘탈이 된다고 말합니다.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듯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멘탈도 깨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멘탈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깨진 멘탈을 다시 잘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스스로 약한 멘탈을 이겨내고 효과를 본 좋은 심리 습관 49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자연스러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약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법, 외로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푸념과 불평불만을 멈추는 마법의 말, 진짜 강한 마음을 만드는 기술 등 마음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건장한 스포츠맨이 있다고 합시다. 이 스포츠맨이 강한지 약한지 물어본다면 모두가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38도가 넘으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스포츠맨은 몸이 약한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방어 반응이고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하고 한탄하거나 억지로 강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감기에 걸려 일시적으로 몸이 약해졌을 뿐이라고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약을 먹고 푹 쉬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끙끙대며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이 약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울적해집니다. 조금도 우울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우울하다는 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대비하라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며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방어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는 자신을 한심해하면서 빨리 잊자고 강한 척하며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으니 결국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죠. 발목을 접질려서 잘 걷지 못할 때 몸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나요? 고통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약해져 있는 상태만 더 길어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거나 강한 척하며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안 돼라고 낙담하거나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몇 번이나 쓸데없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불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기 힘들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약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자신을 탓하거나 기어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늘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게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시리에 빠지겠죠. 이렇듯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 3분도 안 되어 왜 읽어놓고 답장이 없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도가 지나치거나 왜 그렇게 느끼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사소한 일로 우울해하다니 한심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는 친구와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30분 전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행여 차가 막히거나 전철이 지연되면 약속 시간 5분 전이라도 자불안석하여 어쩔 줄 모릅니다. 물론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찍 집을 나서니 변수가 생겨도 초조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친구와의 약속이라면 조금 늦어도 친구가 이해해 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웬일인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저는 원래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전철을 놓치거나 반대 방향으로 타고 길을 몰라서 헤맨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늦지 않게 여유를 갖고 도착할 수 있음에 안도하고 반대로 여유가 없이 도착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가치관이나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주관적인 요인들이 얽히거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령 의사나 심리 카운셀러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감정이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느낌 또는 기분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엇나가게 됩니다.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어서 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말자고 생각할수록 몸과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려고 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더 휘둘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정하다, 통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차를 잘 조정한다라는 문장은 차를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핸들을 꺾으면 타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어를 바꾸면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계적인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차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감정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여러 차례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보니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마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은 차와 같은 기계가 아니라 의지가 있는 생물로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감정이란 승마할 때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승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말을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을 잘 타지 못하겠죠. 말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기술을 어떻게 따를까요? 적어도 기분 좋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기술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않는데 말이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리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죠. 승마란 사람과 말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말과 협력하는 스포츠니까요.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와 감정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씨름하고 억누르는 것을 감정을 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애초에 감정이란 자기 의지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사고와 감정이 서로 발목을 잡아당기는 짓을 계속하는 한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될 장애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란 감정과 협력하여 장애를 극복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합시다. 일이나 부부관계, 육아, 돈, 건강 등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감정이란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에너지, 다시 말해 의욕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이렇듯 감정은 우리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그만 씨름하고 서로 협력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가볍게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법.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상담하러 온 입사 2년차 남성은 직장에서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동료를 보며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문제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며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없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열등감 같은 건 느끼지 않는 게 좋아. 기분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모두 의미가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고 반드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동물입니다. 우리 선조가 살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사는데 필요한 작업을 다 함께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제대로 해냈기에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만약 역할이 없는, 역할이 있어도 더 우수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자신이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내포한 의미입니다. 대학생 때 강렬한 열등감을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된 봄의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 공사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조차 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차에 이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래를 보자 막연히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저는 열등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하지만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열등감을 극복한 데 대한 보상이 되어줬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남성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에 안주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한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푸념과 불평불만을 멈추는 마법의 말. 열등감이나 한심함, 비참함과 같은 감정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분하다는 기분을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부족한 능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을 하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차근차근 바꿔가다 보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타인이나 환경에 신경을 빼앗기고 푸념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 외의 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구시렁구시렁 불만을 늘어놓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말자고 입만 막으면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 무심결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글자 그대로 가장 밑바닥에 깔린 문제부터 해소하세요. 푸념이나 불평불만을 뿌리부터 뽑아내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 이것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쯤, 많을 때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싫으면 이제 그만두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심한 말을 스스로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부채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한 기분을 느끼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나 의미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음 편히 그만두면 돼, 그만둘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체로 싫어도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가령 일이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을 섣불리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자신에게 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영하던 회사에서 손을 떼고 다시 회사원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사내 연수를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심리, 카운슬러, 연수 강사로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었죠. 그 후에는 시각장애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입사했을 무렵에는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대한 목적이 있어도 일상에 매몰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남은 자료에 찍힌 스테이플러 심을 떼서 종이 분쇄기에 넣어 파쇄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문득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더 싫어하는 것에 시선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회사나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쌓였습니다. 한 회의에서는 일에 대한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상사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기분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불만이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 다시 생각해도 심한 말이네요.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진절머리를 내고 잠시 걸으면서 정말로 그만둘까라고 생각한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니지, 시각장애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한 번 더 시작해보겠다고 해놓고선 하고 잊어버렸던 목적이 불현듯 생각난 것입니다. 평소 푸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난 것을 곧장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불평불만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미워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주의를 빼앗기는 이유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쾌한 일,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누구나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입단속을 하고 적당히 참으면서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잊고 있었던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3가지 요소.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대체로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실수를 하고 낙담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힘들겠다며 공감해 줄 때와 그런 일로 낙담하지 마라며 부정할 때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어차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고 느낀다면 약한 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 높은 인간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협력, 공감, 공유라는 3가지 요소가 채워진 관계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늘리거나 지금 있는 인간관계에서 이 3가지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협력, 공감, 공유는 인간에게 정신적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정신적인 상처를 인정하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행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됩니다. 단 상처 자극만 받아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육의 경우 충분한 영양과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보상작용인 초과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것에 더하여 협력, 공감, 공유라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 가지 요소가 채워진 질 높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성가신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가족을 밀착 취재한 텔레비전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전기나 수도와 같은 인프라도 없고 식재료를 살 상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축을 키우면서 가족과 지역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방송의 주제는 햄버거 만들기였습니다. 직접 경작한 재료로 빵을 굽고 잡은 사슴고기를 다지고 햄버거에 넣을 들풀을 뽑고 닭이 낳은 달걀로 마요네즈를 만드는 등 온 가족이 협력하여 힘들게 햄버거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예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만들고 서로 맛있다고 칭찬하는 모습은 상점에서는 살 수 없지.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협력, 공감,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얻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돕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편리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아도 상점에서 간편하게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공감하고 공유할 기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서로 도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성가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쉽게 정신적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성가신 일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은 협력, 공감, 공유의 보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 스포츠나 바비큐 파티가 있겠죠. 그 외에도 축제나 이벤트 등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 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소셜게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SNS에 시간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서 협력, 공감, 공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협력, 공감, 공유를 얻었는지를 의식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직접 힘들겠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안도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가 쌓이면 혼자서도 약해진 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마음을 만드는 기술.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인정하면 내면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마음 상태를 부정하거나 강한 척하며 외면해버리면 진정한 나약함만 남는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약하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탓하거나 강한 척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한지 약한지로 구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긍정하고 나쁜 것을 부정하면 우울이나 불안, 고민,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나는 약한 마음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라는 한 가지 기준을 더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매여 있었던 좋은가, 나쁜가라는 주술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태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2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겠죠. 마음이 약해서라는 말 뒤에 그래서 뭐뭐 못하겠어, 즉 가짜 못하겠어를 붙일 때가 많지 않았나요? 마음이 약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한가 약한가로 다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인함만 고집하다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다고 인정하고 양쪽의 성질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기쁨, 안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 이렇게 감정들은 얼핏 보기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 차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빠져도 인생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고 소심해서 자주 불안하다면 위험하거나 미지의 것에 대한 감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훨씬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부주의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 그러한 감정들은 우수한 방패와 방어구가 됩니다. 한편 대담함이나 낙관, 긍정적인 태도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세함과 소심함과 같은 방패와 방어구만으로 인생의 모험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대비하고 준비해도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아무런 보증이 없어도 위험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말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것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횟수가 줄면 자신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강인함과 약함,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오가며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건장한 스포츠맨이 있다고 합시다. 이 스포츠맨이 강한지 약한지 물어본다면 모두가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38도가 넘으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스포츠맨은 몸이 약한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방어 반응이고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하고 한탄하거나 억지로 강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감기에 걸려 일시적으로 몸이 약해졌을 뿐이라고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약을 먹고 푹 쉬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끙끙대며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이 약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울적해집니다. 조금도 우울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우울하다는 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대비하라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며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방어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는 자신을 한심해하면서 빨리 잊자고 강한 척하며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으니 결국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죠. 발목을 접질려서 잘 걷지 못할 때 몸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나요? 고통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약해져 있는 상태만 더 길어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거나 강한 척하며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안 돼라고 낙담하거나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몇 번이나 쓸데없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불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기 힘들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약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자신을 탓하거나 기어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늘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게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시리에 빠지겠죠. 이렇듯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 3분도 안 되어 왜 읽어놓고 답장이 없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도가 지나치거나 왜 그렇게 느끼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사소한 일로 우울해하다니 한심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는 친구와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30분 전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행여 차가 막히거나 전철이 지연되면 약속 시간 5분 전이라도 자불안석하여 어쩔 줄 모릅니다. 물론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찍 집을 나서니 변수가 생겨도 초조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친구와의 약속이라면 조금 늦어도 친구가 이해해 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웬일인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저는 원래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전철을 놓치거나 반대 방향으로 타고 길을 몰라서 헤맨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늦지 않게 여유를 갖고 도착할 수 있음에 안도하고 반대로 여유가 없이 도착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가치관이나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주관적인 요인들이 얽히거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령 의사나 심리 카운셀러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감정이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느낌 또는 기분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엇나가게 됩니다.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어서 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말자고 생각할수록 몸과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려고 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더 휘둘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정하다, 통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차를 잘 조정한다라는 문장은 차를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핸들을 꺾으면 타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어를 바꾸면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계적인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차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감정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여러 차례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보니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마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은 차와 같은 기계가 아니라 의지가 있는 생물로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감정이란 승마할 때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승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말을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을 잘 타지 못하겠죠. 말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기술을 어떻게 따를까요? 적어도 기분 좋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기술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않는데 말이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리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죠.
승마란 사람과 말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말과 협력하는 스포츠니까요.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와 감정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씨름하고 억누르는 것을 감정을 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애초에 감정이란 자기 의지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사고와 감정이 서로 발목을 잡아당기는 짓을 계속하는 한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될 장애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란 감정과 협력하여 장애를 극복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합시다. 일이나 부부관계, 육아, 돈, 건강 등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감정이란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에너지, 다시 말해 의욕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이렇듯 감정은 우리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그만 씨름하고 서로 협력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가볍게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법.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상담하러 온 입사 2년차 남성은 직장에서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동료를 보며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문제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며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없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열등감 같은 건 느끼지 않는 게 좋아 기분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모두 의미가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고 반드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동물입니다. 우리 선조가 살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사는데 필요한 작업을 다 함께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제대로 해냈기에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만약 역할이 없는, 역할이 있어도 더 우수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자신이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내포한 의미입니다. 대학생 때 강렬한 열등감을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된 봄의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 공사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조차 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차에 이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래를 보자 막연히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저는 열등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하지만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열등감을 극복한 데 대한 보상이 되어줬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남성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에 안주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한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푸념과 불평불만을 멈추는 마법의 말. 열등감이나 한심함, 비참함과 같은 감정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분하다는 기분을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부족한 능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을 하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차근차근 바꿔가다 보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타인이나 환경에 신경을 빼앗기고 푸념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 외의 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구시렁구시렁 불만을 늘어놓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말자고 입만 막으면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 무심결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글자 그대로 가장 밑바닥에 깔린 문제부터 해소하세요. 푸념이나 불평불만을 뿌리부터 뽑아내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 이것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쯤, 많을 때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싫으면 이제 그만두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심한 말을 스스로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부채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한 기분을 느끼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나 의미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음 편히 그만두면 돼, 그만둘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체로 싫어도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가령 일이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을 섣불리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자신에게 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영하던 회사에서 손을 떼고 다시 회사원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사내 연수를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심리, 카운슬러, 연수 강사로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었죠. 그 후에는 시각장애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입사했을 무렵에는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대한 목적이 있어도 일상에 매몰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남은 자료에 찍힌 스테이플러 심을 떼서 종이 분쇄기에 넣어 파쇄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문득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더 싫어하는 것에 시선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회사나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쌓였습니다. 한 회의에서는 일에 대한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상사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기분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불만이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 다시 생각해도 심한 말이네요.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진절머리를 내고 잠시 걸으면서 정말로 그만둘까라고 생각한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니지, 시각장애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한 번 더 시작해보겠다고 해놓고선 하고 잊어버렸던 목적이 불현듯 생각난 것입니다. 평소 푸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난 것을 곧장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불평불만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미워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주의를 빼앗기는 이유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쾌한 일,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누구나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입단속을 하고 적당히 참으면서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잊고 있었던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3가지 요소.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대체로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실수를 하고 낙담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힘들겠다며 공감해 줄 때와 그런 일로 낙담하지 마라며 부정할 때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어차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고 느낀다면 약한 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 높은 인간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협력, 공감, 공유라는 3가지 요소가 채워진 관계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늘리거나 지금 있는 인간관계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협력, 공감, 공유는 인간에게 정신적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정신적인 상처를 인정하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행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됩니다. 단 상처 자극만 받아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육의 경우 충분한 영양과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보상작용인 초과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것에 더하여 협력, 공감, 공유라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 가지 요소가 채워진 질 높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성가신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가족을 밀착 취재한 텔레비전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전기나 수도와 같은 인프라도 없고 식재료를 살 상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축을 키우면서 가족과 지역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방송의 주제는 햄버거 만들기였습니다. 직접 경작한 재료로 빵을 굽고 잡은 사슴고기를 다지고 햄버거에 넣을 들풀을 뽑고 닭이 낳은 달걀로 마요네즈를 만드는 등 온 가족이 협력하여 힘들게 햄버거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예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만들고 서로 맛있다고 칭찬하는 모습은 상점에서는 살 수 없지.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협력, 공감,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얻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돕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편리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아도 상점에서 간편하게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공감하고 공유할 기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서로 도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성가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쉽게 정신적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성가신 일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애초의 일은 협력, 공감, 공유의 보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 스포츠나 바비큐 파티가 있겠죠. 그 외에도 축제나 이벤트 등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 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소셜게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SNS에 시간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서 협력, 공감, 공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협력, 공감, 공유를 얻었는지를 의식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직접 힘들겠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안도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가 쌓이면 혼자서도 약해진 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마음을 만드는 기술.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인정하면 내면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마음 상태를 부정하거나 강한 척하며 외면해버리면 진정한 나약함만 남는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약하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탓하거나 강한 척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한지 약한지로 구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긍정하고 나쁜 것을 부정하면 우울이나 불안, 고민,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나는 약한 마음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라는 한 가지 기준을 더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매여 있었던 좋은가 나쁜가라는 주술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태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겠죠. 마음이 약해서라는 말 뒤에 그래서 뭐뭐 못하겠어, 즉 가짜 못하겠어를 붙일 때가 많지 않았나요? 마음이 약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한가 약한가로 다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인함만 고집하다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다고 인정하고 양쪽의 성질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기쁨, 안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 이렇게 감정들은 얼핏 보기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 차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빠져도 인생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고 소심해서 자주 불안하다면 위험하거나 미지의 것에 대한 감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훨씬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부주의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 그러한 감정들은 우수한 방패와 방어구가 됩니다. 한편 대담함이나 낙관, 긍정적인 태도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세함과 소심함과 같은 방패와 방어구만으로 인생의 모험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대비하고 준비해도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아무런 보증이 없어도 위험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말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것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횟수가 줄면 자신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강인함과 약함,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오가며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유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